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도체. 최근에 미국에서 최종 통과된 이른바 반도체와 과학법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응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주로 반도체 산업과 첨단 기술, 기초 과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총 2,8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법안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의 경희권 부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9일이었죠.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게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가 우선 이 법의 성격을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한 국가 전략 입법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직접적인 배경, 최근 그 배경이라고 하면은 작년 3월에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는 19년도 국방수권법에 근거해서 출범을 했는데 미국 상하원의 주요 위원회 위원장하고 랭킹 멤버들이 15명을 직접 지명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글 전 창업자 에릭 슈미트하고 네. 아마존 오라클 CEO 등 빅테크 최고 경영진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바로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비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경제력, 군사력 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종합 전략을 입안하는 거였는데요. 작년 3월에 최종 보고서가 756페이지 분량으로 네. 그 전략 완성이 됐고, 어마어마한 분량이네. 네. 예, 그리고 이 법의 원 제목이 혁신경쟁법이었습니다. 그 법안의 초안 일부까지도 작년에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전략 1년간 다시 여야 합의를 거쳐서 최종 29일 날 통과가 됐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이 인공지능 안보위원회에서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해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네. 과거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 승리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급격한 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한 경각심, 미국에서 이게 좀 표면화된 거는 1기 오바마 행정부 시기 2009년 전후라고 보이는데요. 과기자문회의에서 중국의 ICT 고기술 산업군 제품 수출, 미국의 어떤 급격한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그런 보고서가 나온 바 있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같은 기초통화국한테는 사실 숙명적인 요소입니다. 네. 근데 이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질 때 옛날 일본은 플라자 합의, 독일은 루브르 합의,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미국 주도의 그 세계 무역 질서를 좀 존중을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 들어서면서 중국이 세계 패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종합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이름상으로는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하면 뭐 아마도 반도체 산업과 과학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예. 듭니다만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간추려 주시죠. 예, 첨단 과학기술 분야요. 인공지능, 첨단 에너지, 원자력 배터리, 그리고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등 분야 기초과학 R&D 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향후 5년 동안 2천억 달러, 약 한화로 26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보도가 많이 됐지만은 반도체 지원법 예산이 527억 달러로 69조 원. 그리고 아까 25%그 세액공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미국 내 제조기업들한테 향후 10년 동안 240억 달러, 한화로 한 30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합하면은 반도체 산업에만 100조 원이 지금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에만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이 법의 기획 의도는 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래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관 첨단 산업에 돈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그 첨단 산업의 핵심 물리적 기반으로서 미국이 이제 제조 기반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핵심 첨단 기술들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지금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주셨는데 예, 예. 법안이 표방하는 내용은 그렇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그 배경, 그러니까 국제적인 역학관계 내에서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이 현재 처한 상황, 이걸로 봤을 때 이 법 통과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고서에다가 이 법의 의미를 좀 평가하면서 경제 산업 분야 글로벌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냉전. 네. 예, 보통 지금 이제 주요국들이 과학기술, 경제 이런 분야에 굉장히 경쟁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냉전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냉전이라는 건 역시 과거에 미소 관계를 지칭한 그렇죠. 얘기고 특히 이제 옛날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러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결부될 때 양립될 수 없는 그런 체제 경쟁 이런 아이디올로지 문제가 결부될 때 비로소 냉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이 반도체와 과학법의 전략기획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향후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대표하는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예정돼 있고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에서 냉전이라는 워딩을 좀 강하지만 좀 썼습니다. 네, 신냉전. 아마도 현재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게 딱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신냉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네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앞서도 이 금액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과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데 2,8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을 동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80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요새 돈들을 정부에서 하도 많이 쓰니까 네. 뭐 조가 이제 좀 우습게 들리는 상황인데 감이 잘 안 옵니다. 예, 네. 예.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분야 단일 입법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지금 주요 미국 언론에서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예, 역사상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기부에서 2019년도 국가별 연구 개발비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국제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이 금액은 중국의 1년 모든 분야 연구 개발비 총액과 같은 금액이고 아하. 일본 국가 연구 개발비 대비해서는 2배, 한국 대비해서는 5배. 그리고 올해 우리 예산의 절반을 많이 상회하는 금액. 네. 작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8천억 달러로 약 우리나라 돈은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약 35% 이상. 그래서 이 정도 규모를 미국이 원래 산업 정책을 이렇게 타겟을 해서 하는 나라가 아닌데 네.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좀 글로벌 산업 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인데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는 사실 기반이 되는 부분이고 네. 실제로 그렇다면 연구개발 역량을 미국이 앞으로 집중할 10대 핵심 기술 영역이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미국이 집중 투자하는 신기술이라면 이것이 곧 조만간 전 세계를 아우를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기술들입니까? 예, 그 나열을 하기 전에 이 기술이 이제 영어로 키 테크놀로지 포커스 에리아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딱 지정한 기술들이 그대로 법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열쇠 기술이네요. 예, 네. 예. 살펴보자면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그리고 첨단 제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과 자동화, 그리고 5G를 넘어선 6G와 저궤도 위성 통신을 포함하는 첨단 통신, 그리고 DNA 시퀀싱으로 지금 어떤 차원이 다른 발전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첨단 바이오 영역, 그리고 데이터 분산 원장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원자력, 첨단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첨단 소재 영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기술 분야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왜 미국이 지금 패권 경쟁 상황에 놓인 이때 이 게임 체인저형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시경제학에서 정립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첨단 신산업, 그리고 네. 이것이 체화된 인적 자원 투입이 없이는 경제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194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5%인데요. 사람과 돈,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한 기여분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니까 80%가 과학기술과 인적 자원, 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영향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한번 좀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고, 옛날에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혁명적 기술이 뭐가 있었냐고 생각해 보면은 전기가 네. 있죠. 석유화학도 있고 철도, 자동차, 인터넷. 할 얘기가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만 이 첨단 산업의 위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1790년대요. 미국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한 10몇 년 지난 시점인데 이때 미국 인구가 40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중국은 청나라 시대 때인 것 같은데 인구가 3억 명이었거든요. 그 이후의 역사는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첨단 기술의 위력. 예.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나 지금 많은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 사실 미중 간의 어떤 그 패권 경쟁이 워낙에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전략 법안을 만들 때 그렇게 속내를 또 감추지도 않습니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 국가 전략 입안을 지시했다고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이제 대통령실 직속의 과학기술정책실에서 향후 4년간의 전략을 짜고 그 정책실장이 매 2년 의회에 직접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중장기 R&D 방향성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가 돼서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국가 안보 전략하고 같이 해서 써야 되고, 아까 저희가 다뤘던 10대 핵심 기술 영역에서 미국이 우위 확보를 위해서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전략은 경제 안보 및 과학 연구 혁신 전략이라는 거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합니다. 이거는 지금 주요국들이 첨예하게 지금 합종 연행을 벌이고 있는 첨단 산업 관련 공급망 이슈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 요주의 국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대상 수출 통제, 지식재산 보호, 그리고 치포 동맹 같은 국제 공급망 어떤 동맹과의 연계 협력,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의를 보자면은 미국이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 말씀하신 것처럼 노골적으로 거버넌스의 최상위 단계에서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속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요 이제 질문 두 개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번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의 통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부분 한번 해설해 주시죠. 예, 이미 많은 기업인들과 그 주요국 관계자들이 감각하는 것처럼 미중 간의 디커플링,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거라는, 그리고 저희가 다 느끼고 있죠. 네. 이거랑 관련해서 올해 또 신간이 하나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나온 건데 미중 간 기술 디커플링, 제목부터가 딱 이 발간사를 아까 NSCAI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공동의장 에릭 슈미트가 직접 작성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2018년도에 상무부 엔터티 리스트가 있는데 실질적인 수출 통제 리스트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130개밖에 없었는데 2022년 3월 기준으로 지금 53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만 골라서 담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향이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중 양진영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걸로 보이고, 이미 한국 대기업들 포함해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행동을 발빠르게 개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오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갔던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웅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은요, 이제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자 사실은 오늘의 본론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정말 빼놓을 수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민관 합동 대응단을 만들어서 또 협상단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인데, 미중 간의 신냉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총론적으로 제가 좀 주제 넘지만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까 미국 경제성장 데이터에서 확인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과학기술 기반 인적 자원 그리고 첨단 신규 산업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좀 미래가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다른 신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대만 위로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 지정학적 입지, 전략 생존 가치가 과학기술에 있다고 보고 좀 정책 수준을 고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대외 산업 기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30년은 비용의 제조업으로 수출 주도 경제를 고도 성장시켜온 중국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인도와 태평양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이 주요 성장축으로 등장하는 인도 태평양 시대가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인도 인구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중국과 함께 14억을 돌파했고 28.7세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은데, 현재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과거 중국과의 협력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인태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쪽 인태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글로벌 전략 수립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기업과 정부 모두 좀 자원 투입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분야상으로 보면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경희권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